기운 내셔야죠, 엄마. 이 정도는 다들 일어나서 걸어요. 아무리 애지중지 키웠던 아들, 딸이더라도 우리가 얼마나 아픈지 모릅니다. 그래서 그런지 올해 70대가 된 한 어르신의 이야기는 많은 분들에게 공감을 받았습니다. 청춘에 혼자 되어 두 남매를 키워 둘 다 출가를 시키고 혼자 사는 70대 노모입니다. 자식들한테 전화 오면 반갑게 받고 안 오면 올 때까지 기다립니다. 무슨 공개적으로 할 말이 있으면 가족 단체톡을 만들어 가끔 소식도 전하고 지냅니다. 하지만 이번에 독감으로 일주일 동안 병원에 입원했어도 자식들 친척들에게도 일체 연락 안 하고 혼자 지내다가 오늘 퇴원했습니다. 자식은 키울 때이고 결혼하면 남입니다. 마음 비우고 살다가 내 의지대로 안 되면 정리해서 요양원으로 갈 예정입니다. 이처럼 나이가 들수록 혼자 살아가는 방법을 배워야 하는 게 지금 현실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자식들은 모르지만 노인이 되면 겪는 현실 7가지를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함께 들으시면서 공감과 위로를 받고 평안한 하루를 보낼 수 있을 거라 확신합니다. 영상 아래에 좋아요와 구독 버튼 한 번씩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첫 번째 현실, 지나가는 통증과 썩은 통증이 있다. 나는 극심한 통증을 경험하면서 통증에는 좋은 통증과 나쁜 통증이 있다는 것을 알았다. 다시 말해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없어지는 통증과 썩은 통증 두 종류가 있다. 예를 들어 운동을 했을 때의 근육통은 건강한 통증이다. 그에 비해 악성 통증은 살과 뼈가 썩는 느낌의 통증으로 이것은 주로 질병에서 오는 통증이다. 치통도 이런 악성 통증에 속한다. 이 썩은 통증은 정말 반갑지 않은 통증이라 도망치고 싶어진다. 그에 비해 많이 걸어서 다리가 피곤해 느끼는 근육통 같은 지나가는 통증은 건강한 통증으로 시간이 지나면 낫는다. 그러나 지나가는 통증도 정도가 점점 심해지면 만성, 즉 썩은 통증이 될 것이다. 통풍으로 인한 통증으로 한동안 다리를 끌면서 걸었더니 반대쪽 다리에 무리가 왔다. 그 바람에 이번에는 그 건강한 다리에도 통풍의 통증과는 다른 통증이 생겨 썩은 통증에 가까워졌다. 이런 게 가장 무섭다. 몸의 한 곳이 나빠지면 그것이 몸 전체에 이런저런 영향을 준다. 노인병은 어느 날 문득 재발하기에 사전에 철저히 대비해야 한다. 아침에 일어나서 왔다. 시작이다라고 느껴지면 서둘러 대책을 실행할 필요가 있다. 혹사시킨 다리의 관절통도 언젠가 분명 썩은 통증이 된다. 그 부분이 너덜너덜해진다고 할까? 조직이 파괴되어 외과 수술로는 해결되지 않게 된다. 더 심해지면 암이 될 것이다. 두 번째 현실, 예순의 양치질의 중요성을 깨닫다. 내게 지금까지 매일 식후에 부드러운 칫솔로 위아래 이를 깨끗이 닦으세요. 특히 어금니 안쪽까지 칫솔질을 해 음식 찌꺼기를 잘 제거하세요 하고 지도해준 치과 의사는 한 명도 없었다. 정말이다. 대형 건물 안에 개원한 낮 시간 동안 직장인 상대의 보험 치료를 하는 게 진료의 대부분인 업무 지구에 치과 의사가 환자 개인에게 맞춰 양치질을 교육하는 일은 없다. 매일 이런 일을 해서 피곤하다는 얼굴로 환자를 기계적으로 진료할 뿐이다. 나이 들어서도 양치질의 중요성을 이해하지 못한 나는 멍청했다. 서양인은 대체적으로 양치질을 열심히 한다. 일본인도 양치질을 꽤 열심히 하는 축에 속한다. 이가 빠진 채 그대로 있는 사람이 많은 나라가 후진국이다. 솔직히 말해 그동안 나는 양치질을 건성으로 생각한 후진국 단계의 일본인이었다. 내게 3년에 걸쳐 귀중한 깨달음을 준 치과 의사는 당신도 이제야 알았냐는 듯. 깨달았으니 이제부터 시작이에요라고 자상하게 말해주었다. 아직 앞니는 이렇게 가지런하잖아요. 나이에 비하면 건강한 편이에요. 더 안 좋은 사람도 많아요. 양치질을 소홀히 한 것 치곤 건강한 이가 많이 남아있잖아요 하고 칭찬했다. 치과 의사는 환자의 입안을 들여다보면 평소 그 사람이 어느 정도 양치질을 하고 어떻게 치아를 관리하는지 알 수 있다고 한다. 이전에 다른 치과 의사에게 들은 이야기로는 치과 의사는
그 사람이 몇 살에 죽을지도 어느 정도 예측할 수 있다고 한다. 나를 각성시킨 치과 의사는 이런 말도 했다. 화장실에 가면 뒤처리를 하잖아요. 식사 후 양치질도 그것과 똑같아요. 나는 너무 놀라 말이 막혔다. 나는 내 담당 의사에게 어금니를 갈아내고 치료를 했기 때문에 양치질에 신경 썼더니 어금니 치주 질환이 80%는 나았어요. 욱신거리는 통증이 많이 가셔서 아침에 일어날 때 기분이 좋아요. 하고 보고했다. 나는 지금은 무슨 일이 있어도 양치질을 한다. 고작 이 정도의 것을 놓인 초년생이 될 때까지 몰랐다니. 나이만 먹었지 완전 초등학교 1학년 수준이었던 셈이다. 세 번째 현실, 팔팔하게 살다 한순간 죽는 사람은 드물다. 80대이지만 아픈 곳이 전혀 없다는 건강한 노인도 있다. 있기는 있다. 그런 사람은 심각한 병에 걸린 적이 정말 없을 것이다. 그리고 어릴 적부터 건강했을 것이다. 그래서 분명 한순간에 죽을 거라고 생각한다. 행복한 인간이다. 그러나 그런 노인은 전체의 1%도 안 된다. 60세가 되었을 때 몸 전체가 확연히 약해졌다. 나는 그렇게 느꼈다. 70세에 다시 눈에 띄게 몸이 약해진다고 한다. 80세에 다시 약해지고. 사람은 통증과 고통을 견디다가 죽어간다. 아프다는 말이 노인의 친구다. 계속 가벼운 통증과 함께해온 노인들 중에는 통증에 요령껏 적절히 대처하는 사람이 있다. 반면 통증에 대해 뭘 어떻게 해야 할지 전혀 모르는 사람도 있다. 훌륭한 죽음은 없다. 행복한 죽음도 없다. 죽음은 모두에게 평등하게 찾아온다. 누구에게나 죽음은 어느 날 갑자기 찾아온다. 나는 그날을 기다리는 것이 몹시 지루하다. 가벼운 통증을 견디면서 허둥대지 않고 식사량을 조금씩 줄여 평온하게 죽고 싶다. 그러나 과연 이런 달관을 실행할 수 있을까? 절반은 자신이 없다. 강한 의지로 그것을 실행하자고 생각할 뿐이다. 가족의 간호를 받으며 평화롭고 편안하게 죽고 싶다는 것은 주제넘은 이야기다. 그런 죽음이 어디 있나? 죽을 때는 모두 고독하게 혼자 죽는다. 그래도 의사 눈앞에서 죽지 않으면 사망 진단서를 써주지 않는다. 병원에서 죽을 때는 대개 숨이 넘어가기 직전에 의사가 와서 사망을 확인한다. 의사 눈앞에서 죽지 않더라도 역시 의사가 사체 검안서를 써야 한다. 상당히 번거롭다고 한다. 이런 이유로 구급차의 응급구조사들은 어떻게 해서든 의사 앞에 갈 때까지 환자를 살려서 이송한다고 한다. 노인병에 걸려 이런저런 증세로 통증을 안고 홀로 눈물 흘리는 사람들은 많다. 나는 외할아버지의 말년 모습을 생생히 기억한다. 정말 위험 있고 의연한 모습이었다. 그런 분이 구강암에 걸렸는데 이 병은 모르핀도 듣지 않아 정말 아파했던 것 같다. 병은 일단 걸리면 평생 문제다. 간단히 낫지 않기 때문에 적당히 친해지는 수밖에 없다. 고통을 다소 경감할 수는 있지만 그 증상을 지닌 몸에서 벗어날 수는 없다. 통증과 질병은 스스로 떠안아야 한다. 어차피 마지막까지 함께하며 떠안은 채 살아야 하는 것이 진실이다. 그렇다면 의사는 환자의 통증만큼은 덜어주어야 한다. 그것이야말로 의사가 절실하게, 진심으로 해야 할 일이다. 네 번째 현실, 자식들이 늙어봐야 부모가 얼마나 아팠는지 안다. 가까운 친구에게서 들은 이야기다. 결혼해 외국에 살고 있는 50세 딸이 병에 걸린 80세 아버지를 보러 귀국했다. 그 딸이 아버지가 누워있는 병실에 들어서자마자 이렇게 말했단다. 왜 누워만 계세요, 아버지? 힘내세요. 그러면서 이불 위로 아버지의 몸을 탁탁 쳤단다. 그것은 딸이 아버지를 진심으로 위로하려 한 행동이었을 것이다. 아버지는 처음에는 그래, 그래 하고 딸의 말을 듣고 있었다. 그런데 딸은 아버지의 통증을 조금도 이해해주지 않았다. 딸이 계속해서 이불 위로 몸을 탁탁 치니까 결국에는 옆으로 돌아 누웠다. 아버지는 그만 됐다. 너하고는 말하기 싫어 하고 작은 소리로 말했다.
이것이 진짜 노인의 모습이다. 딸은 아버지가 누워있으면 간병의 일부가 자신의 책임이 되니까 아버지를 위로하고 용기를 준다. 아버지, 여든에도 건강하게 일하는 사람 많아요. 친아버지와 딸의 관계도 이렇다. 이 50세의 딸은 80세 아버지의 통증을 이해할 수 없다. 전혀 이해 못한다. 또 다른 사례를 보자. 80세 할머니가 55세 딸에게 다리가 아프다, 무릎이 아프다고 호소했다. 대부분 관절염이었다. 무릎 반월판 아래에 패킹 역할을 하는 부분이 닳아버린 것이다. 이런 증상이 나타나면 변형성 고관절증에 걸린다. 이 병에 걸린 할머니들은 오리 걸음처럼 뒤뚱거린다. 고관절이 아픈 사람의 걸음걸이다. 이런 X자, O자 다리가 되어버린 할머니들은 정형외과에서 수술을 통해 완충제 역할을 하는 실리콘인가 뭔가를 넣어 통증을 줄인다. 그렇게 겨우 통증에서 벗어난다. 상당수의 노인이 이 수술을 받는다. 수술로 상태가 호전된 사람도 많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도 있다. 수술을 한다고 해서 반드시 좋아진다는 보장은 없다. 그래서 나는 웬만하면 수술 안 한다 하고 경계심을 보이는 노인도 많다. 내 생각도 그렇다. 모든 수술하면 좋아지는 것은 아니다. 인생의 연륜을 쌓아온 노인들에게 아직 풋내기 노인 초년생인 내가 할 말은 아니지만 인생, 주의 깊게 움직이지 않으면 나중에 호된 꼴을 당하게 된다. 의사에게 감쪽같이 속아 수술을 했는데 상태가 조금도 좋아지지 않았다는 경우도 많다. 5번째 현실, 장수의 비결은 넘어지지 않는 것이다. 일본에서는 20년 전부터 노인병을 생활습관병이라고 부르는데 그렇게 부르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냥 노인병이라고 하면 되지 않을까? 얼마 전까지는 성인병이라고도 했다. 노인이 되면 누구나 병에 걸린다. 100세까지 건강하게 장수하자는 터무니없는 운동을 벌이는 사람들이 있다. 안티에이징이라고 하는 모양인데 적당히 하라고 말하고 싶다. 장수 운동을 추진하는 의사의 대부분은 잘 보면 그저 장사치들이다. 그들은 위선자다. 노후된 기계가 그렇듯 인간도 나이 들면 몸 이곳저곳에 부품이 고장난다. 나는 아직 경험하지 못했지만 70세가 넘으면 계단을 오르내리는 것이 싫어진다고 한다. 집안의 계단뿐만 아니라 지하철역의 계단도 무서워진다. 자신은 다리를 든다고 생각하는데 전혀 들리지 않는다. 발끝이 걸리고 비틀거린다. 발을 끌듯 걷는다. 불과 3cm도 올라가지 않는다. 결국 발끝이 걸려 넘어져 골절상을 입는다. 또 80세가 되면 꽤 높은 확률로 눈이 침침해 잘 보이지 않게 된다. 책을 읽을 수가 없게 되는 것이다. 기시 노부스케 전 일본 수상은 한 기자가 장수의 비결이 뭔가요? 하고 묻자 넘어지지 않은 겁니다라고 대답했다. 명언이다. 넘어져서 다리뼈가 부러지면 일어설 수 없다. 발끝이 걸려 넘어지는 것은 노인의 적임으로 조심해야 한다. 동물은 다리를 다치거나 약해져 스스로 움직일 수 없게 되면 그곳에 웅크리고 죽어간다. 자력으로 먹이를 먹을 수 없게 되면 동물은 죽는다. 이것이 자연의 규칙이고 자연스러운 동물의 죽음이다. 나는 이 점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인간도 동물이다. 6번째 현실, 누구나 노인병에 걸린다. 노인은 모두 인생의 달인이다. 그들은 젊은 사람들이 자신들의 통증을 알아주지 않는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다. 자신들도 젊고 건강했을 때는 노인들에 대해 아무것도 몰랐으니까. 이런 당연한 사실을 어째서인지 지금까지 아무도 언급하지 않았다. 그래서 내가 이렇게 솔직히 말하는 것이다. 이 세상의 중요한 진실은 의외로 누구의 주목도 받지 못한 채 우리 주위에 팽개쳐져 있다. 그러니까 모두 서로를 위로하자, 다정하게 돌보자고 말하고 싶지는 않다. 어차피 사람은 타인을 위로하지 않는다. 타인이야 어찌 되든 상관없다. 그러나 내가 노인 초년생이 되어보니 확실히 알겠다고 말하는 것은 중요하지 않을까. 나는 이번에 통증을 직접 경험하고 나서 비로소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다.
노인이 통증으로 인해 병을 발견했을 때는 이미 늦은 것이다. 노인병은 낫지 않는다. 몸에 어디에 문제가 생겨 나빠지느냐는 그 사람의 운명이다. 일단 병에 걸리면 도망칠 수 없다. 그 운명을 받아들이는 수밖에 없다. 한 번 걸리면 낫지 않으며 나았다고 해도 곧 다시 재발한다. 의사는 조금씩 치료합시다라며 환자를 안심시키는 말을 한다. 간호사는 몸조리 잘하세요 하고 상냥하게 프로 직업인으로서 위로의 한마디를 건넨다. 의사는 노인병, 다시 말해서 만성질환은 낫지 않는다는 것을 알면서도 일단 치료하는 신용을 한다. 환자는 통증만 없애주기를 바란다. 간혹 자상한 의사의 경우 서비스업 종사자 같은 거짓 웃음도 짓는다. 병원도 결국은 장사니까 나머지는 약만 처방한다. 옛날에는 주사도 자주 놓았는데 지금은 거의 놓지 않는다. 그러면서도 입원하면 계속 링거를 달아놓는다. 뭐 그렇게 하는 수밖에 없다. 나 역시 이해한다. 7번째 현실. 노인이 되면 자기 몸의 통증을 견디기도 벅차다. 나는 노인 초년생이라서 연륜이 쌓인 노인들이 서로 어떤 이야기를 하는지 사실은 잘 모른다. 직접 물어보며 조사한 것도 아니기에 그저 내가 관찰한 범위에서 글을 쓴다. 노인도 제각각이라서 다른 사람들과는 말하는 것조차 싫다는 괴팍한 사람도 있다. 게이트 볼장에서는 모두 수술 자랑을 한다는 이야기를 들은 적도 있다. 그나마 대화할 상대가 있는 것은 행복한 일이다. 대화 상대 없이 혼자 고립되어 지내는 노인도 많다. 어느 날 택시를 타고 가다가 길에 온통 노인들 뿐이네 하고 한마디 내뱉었는데 순간 나 역시 다르지 않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나도 백발 노인이네. 말하는 나도 듣고 있던 택시 운전사 노인도 어이없어 웃은 경험이 있다. 노인이라 해도 개인차가 있어서 사람에 따라 상황이 다르다. 개인의 경우에도 매일 컨디션이 달라 좋을 때도 있고 나쁠 때도 있다. 그리고 나이가 들수록 개인차가 커지기 때문에 아니하게 노인은 하고 단정 지어서는 안 된다. 그러나 말이란 어느 정도 일반화하고 단정하지 않으면 하기 힘든 것 또한 사실이다. 70, 80대의 노인들은 나를 보면서 젊어서 좋겠다고 말한다. 요전에도 76세 된 이웃이 남자로 한창 때다라고 말해 소름이 끼쳤다. 한창 때라는 말이 귀에 거슬렸다. 아직 건강하다라는 뜻으로 들렸다. 아니, 나도 발이 아파서 하고 대답했지만 상대는 듣지 않는다. 타인의 고통에 대한 이야기는 들을 마음이 없는 것이다. 그만큼 모두 자기 몸의 통증을 견디기도 벅차다. 이 사람은 나보다 더 몸에 이곳저곳이 아프구나 하고 깨달았다. 그렇다. 노인은 아프다. 책 곁에 두고 방송 이어갑니다. 마지막, 왜 진작 치과 의사의 말을 듣지 않았을까 후회한다. 나는 노인이 되어 내가 오랫동안 양치질에 대해 너무 안이하게 생각해온 것을 반성했다. 64세가 되어서야 태어나 처음으로 양치질의 중요성을 알았다. 나는 양치질을 열심히 하지 않았다. 하루 한 번, 아침에 닦으면 그것으로 충분하다고 제멋대로 생각했다. 그 때문에 위아래 어금니부터 하나씩 문제가 생겼다. 하루 3번 식사 후에는 양치질을 해야 한다. 특히 저녁 식사 후 취침 전에 양치질은 반드시 해야 한다. 이 나이에 이런 이야기를 하자니 부끄럽지만 나는 정말 바보였다. 이 사실을 10년 전에만 깨달았어도 치아 3개 정도는 더 살렸을 것이다. 지금은 잠자기 전에 반드시 양치질을 하니까 아침에 일어날 때도 입안이 개운하다. 그 전에는 치주 질환으로 잇몸이 아파 오랫동안 불쾌했다. 그러나 어차피 이렇게 된 것, 언젠가는 썩어서 빠질 거라고 포기했다. 치과의사 입장에서 보면 매일 병원에 오는 환자들은 모두 충치와 치주 질환을 앓는 사람들이다. 똑같은 말을 매일 수십 번씩 하는 일도 질릴 것이다. 특히나 같은 어차피 남의 말을 듣지 않는 아저씨는 무슨 말을 해도 소용없다는 것을 알고 있다. 그런데 결국 통증으로 고통을 받는 것은 그 멍청한 아저씨 자신이다. 왜 40대 무렵부터 치과 의사의 말을 진지하게 듣지 않았을까?
곁에 두고의 짧은 생각. 이 책을 읽고 대본을 쓰는 동안 과연 이 내용이 여러분들에게 어떻게 다가갈지 생각했습니다. 너무나 차가운 현실을 말해주는 것 같기도 하고 이 작가만의 의견일 수도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 확실하게 알게 된 게 있습니다. 노인이 되면 말 못할 고통이 하나쯤은 꼭 있다는 것입니다. 저희 부모님에게도 만나서 자주 여쭤봅니다. 요즘 몸은 어떠시냐고요? 항상 돌아오는 말은 역시나 괜찮아, 아픈 데 없어입니다. 자식 입장에서 더 물어보고 더 곁에 있어 줘야 하는데 그러지 못했던 날들을 떠올렸습니다. 아직 부족한 젊은 사람이기도 하면서 이제 아이를 키우면서 부모의 마음을 알아가는 사람으로서 여러분들의 노고를 깊이 생각합니다.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남은 인생은 자식들, 친척들, 지인들 제쳐두시고 나만의 인생을 꼭 즐기셨으면 합니다. 그러한 분들이 모여 함께 행복한 노후를 보내시길 진심으로 응원드립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은 부자들 사이에서는 절대 하지 않는 행동이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모르는 가난을 부르는 습관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그래봤자 뭐 부자 되려면 펑펑 쓰지 말고 저축하라고 하겠지. 맞습니다. 단순히 적게 쓰세요, 저축하세요와 같은 말은 실제로 실천으로 옮기기가 어려워 피부에 확 와닿는 도움이 아닙니다. 그래서 오늘은 저축이나 절약하기가 아닌 자수성가한 부자들을 10년간 인터뷰한 작가의 실제 이야기를 바탕으로 절대 해서는 안 될 가난을 부르는 습관 6가지를 소개하려고 합니다. 영상 아래에 좋아요와 구독 버튼 한 번씩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첫 번째, 냉동고에 아이스팩을 계속 쌓아둔다. 아이스팩을 쌓아두는 사람은 보통 물건을 아까워하거나 잘 버리지 못하는 성격이다. 아이스팩을 냉동고에 넣어두었다가 도시락을 싸거나 남에게 음식을 나누어 줄 때 활용하면 좋다고 생각한다. 그들도 아이스팩이 당분간 쓸 만큼은 충분하다는 사실을 알고 있다. 그 이상은 여부님을 알면서도 원체 아까워하는 성격이라 버리지 못하는 것뿐이다. 백화점이나 유명 브랜드의 종이 봉투를 모으는 사람도 많다. 고급 종이 봉투는 디자인도 멋지고 소재도 튼튼해서 한 번 쓰고 버리기 아까운 것이 사실이다. 모아두면 외출할 때 보조 가방으로 활용할 수 있고 남에게 무언가를 줄 때 재사용할 수도 있다. 재활용 쓰레기를 버릴 때 바구니처럼 쓴다는 사람도 있다. 그러나 이것도 정도의 문제지 대량으로 쌓아둘 필요는 없다. 당장 쓸 만큼만 남기고 나머지는 처분하는 분별력이 필요하다. 쌓아두는 행동과 쓸데없는 물건을 사는 행동은 이어져 있다. 쓸데없는 물건을 자주 사는 행동과 언젠가 쓸모가 있을지 모른다며 아이스팩이나 종이봉투를 필요 이상으로 쌓아두는 행동은 언뜻 반대되는 듯하지만 근본적으로 서로 이어져 있다. 일상생활에 무엇이 얼마나 필요한지 모르고 자기 관리를 하지 못하는 것이다. 앞서 말한 2가지 행동은 자신을 잘 제어하지 못하는 해픈 사람에게서 관찰되는 공통된 경향이다. 부자들은 자신의 그릇을 파악하고 자신의 그릇에 맞게 비울 줄도 알고 채울 줄도 아는 사람이다. 두 번째, 방 정리나 청소를 게을리한다. 당신의 방은 깔끔한 편인가? 방의 상태를 보면 그 주인이 돈을 어떻게 관리하는지 짐작할 수 있다. 방이 지저분한 사람은 연봉이 적다. 한 주간지가 평균 이하의 연봉을 받는 사람들의 방에서 공통점을 찾아내는 취재를 한 적이 있다. 방문 결과 그들의 방에서는 예상외로 많은 공통점이 있었다. 냉장고에 상한 음식물을 내버려 두거나 빨래, 쓰레기를 쌓아두는 사람은 특히 주의해야 한다. 부끄럽지만 내 방도 과거에 이런 상태였다. 바빠서 정리할 여유가 없으니 나중에 깨끗이 정리하면 된다는 핑계를 댔다.
하지만 넓은 저택에 사는 것도 아니고 방을 청소하는데 그리 긴 시간이 필요한 것도 아니었다. 주변을 깨끗이 하는 것은 시간 여유와 큰 상관이 없다. 그러던 내가 집을 정리하게 된 계기가 있었다. 고령으로 돌아가신 어머니의 집을 아무리 정리해도 물건이 끝없이 나왔던 것이다. 대부분 보관할 가치도 없는 물건들이었다. 어머니 역시 물건을 버리지 못하는 사람이었다. 그 후 이사를 하면서 나는 이때다 싶어 물건들을 처분했다. 그래서 지금은 평소에 쓰는 식기가 주방 서랍 하나 정도로 줄었다. 옷도 너무 많이 버리는 거 아닌가 싶을 만큼 과감히 처분했다. 다행히 집 근처에 때때로 바자회를 여는 교회가 있어 그곳에 기증했다. 문구, 식기, 손수건, 가방, 구두까지 전부 다 정리했다. 취미가 해외여행이라 기념으로 사들인 소품과 장식품이 상당히 많았는데 그것들도 모조리 바자회에 내놓았다. 물론 기증이라서 돈은 전혀 받지 못했다. 그래도 누군가 유용하게 쓸 거라 생각하니 아깝기는커녕 무척 개운했다. 대청소 후 나는 돈 쓰는 법이 확 달라졌다. 모처럼 정리한 집을 다시 어지럽히고 싶지 않아서 정말 필요한 것만 사게 되었다. 지금은 해외여행을 가도 그림 엽서를 절대 사지 않는다. 이삿짐을 정리할 때 한 번도 쓰지 않은 그림 엽서가 다발로 나왔기 때문이다. 여행을 가면 가족과 친구에게 줄 소소한 선물만 사는데 그것도 없어지는 것만 산다. 보통 먹으면 사라지는 간식 종류다. 이처럼 집을 단정하고 깨끗하게 정리하면 돈 쓰는 법이 달라진다. 내 경험상 이것은 틀림없는 사실이다. 그런 생활이 매일 반복되면 상상 이상으로 큰 차이를 낳는다. 부자는 비움이 있어야 곧 채움이 있다는 걸 깨달은 사람이다. 세 번째, 투명 비닐 우산을 집안에 3개 이상 둔다. 요즘 기후가 달라졌다. 억수 같은 비가 갑자기 쏟아지는가 하면 1시간도 되지 않아 날이 맑게 개고 난다. 갑작스럽게 소나기를 마주하면 누구나 근처 편의점에서 3,000원쯤 하는 투명한 비닐 우산을 사게 된다. 그런 상황에서는 당연한 선택이다. 문제는 그 비닐 우산을 어떻게 처리하느냐 하는 것이다. 대부분은 한 번 쓰고 차마 버릴 수 없어서 그냥 집에 가져가지 않을까. 그리고 갑작스럽게 비를 만나면 또다시 비닐 우산을 산다. 이런 일이 반복되면 어느새 집에는 비닐 우산이 넘쳐날 것이다. 하루는 어떤 작가와 카페에서 만나기로 했는데 갑자기 장대비가 내리기 시작했다. 그래도 그 저자는 것엔 비를 뚫고 약속 시각 전에 도착했다. 그의 손에는 비닐 우산이 들려 있었다. 1시간쯤 지나 회의를 끝내고 보니 나름 말끔히 개어 있었다. 작가는 비닐 우산을 들고 자리에서 일어나 카페 주인에게 다가갔다. 이거 다른 손님이 비 올 때 쓸 수 있지 않을까요? 작가의 말에 카페 주인은 감사합니다. 손님들이 좋아하시겠네요. 라고 웃으며 그 우산을 받아주었다. 그곳은 작가의 단골 카페도 아니었다. 서로 거리상 편리한 장소로 처음 방문한 곳이었다. 나는 속으로 부자는 이런 일까지 산뜻하게 처리하는구나 싶었다. 그날 나는 정말 큰 교훈을 얻었다. 필요 없는 물건은 주변에 두지 말자. 단, 물건을 버릴 때에도 그것이 끝까지 살아 숨 쉬도록 만들어야 한다. 이런 식으로 인품을 단련하다 보면 점점 부자에 가까워지지 않을까. 나도 그때부터 집에 비닐 우산이 3개 이상 모이면 단골 음식점에 가져다 주기 시작했다. 쓸모없이 쌓인 물건이 오히려 마음의 빈곤함을 적나라하게 드러낸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오늘 바로 우산을 나눠보는 것도 부자가 되는 작은 습관이지 않을까 생각한다. 네 번째, 지갑에 지폐를 아무렇게 넣는다. 당신은 지갑에 지폐를 어떤 식으로 넣는가? 이것도 부자와 그렇지 않은 사람의 차이가 뚜렷하다. 지폐 방향이 뒤섞이지 않게 한다. 부자는 지폐를 가지런히 정리해서 넣는다. 금액에 상관없이 초상화의 머리가 위로 갔다가 아래로 갔다가 하지 않는다. 현금 인출기에서 인출한 돈을 그대로 지갑에 넣으면 지폐의 방향이 뒤죽박죽일 것이다.
일정한 매수마다 지폐 방향을 바꾸게 되어 있는 모양이다. 부자는 돈을 인출하자마자 대충 훑어보고 재빨리 방향을 맞춘 뒤 지갑에 넣는다. 가게에서 잔돈을 받았을 때도 마찬가지다. 지갑에 넣기 전에 대충 보고 정리한다. 이런 일이 처음에는 조금 귀찮을지 모르지만 습관이 되면 아무렇지도 않다. 걸리는 시간이라고 해봤자 1에서 2초 정도다. 그렇게만 해도 지갑 속이 항상 깔끔하게 유지되어 돈을 꺼낼 때마다 기분이 좋다. 지폐 방향에 관해서는 초상화의 머리가 아래를 향하는 것이 좋다고 하는 사람도 있고 위를 향하는 것이 좋다고 하는 사람도 있다. 나는 사람을 물구나무 세우는 것이 마음에 걸려서 머리를 위로 두는 편이다. 그걸 보고 어떤 부자가 그렇게 하면 서 있는 자세라서 돈이 나가기 쉬워. 머리를 밑으로 해야지 라고 말한 적이 있다. 또 다른 사람에게 물어보니 반대로 나는 위를 보게 정리해. 왜냐면 지폐의 초상화가 물구나무를 서면 돈의 에너지가 가라앉아서 돈이 잘 안 모일 것 같거든 이라고 했다. 즉, 정답은 없으니 스스로 판단해 한 방향으로 가지런히 정리하면 된다는 이야기다. 금액별로 정리하는 것도 마찬가지다. 앞쪽부터 큰 금액 순서대로 넣는 사람이 있고 반대로 넣는 사람도 있다. 지폐의 방향이나 금액의 순서는 스스로 정해서 깔끔히 정리하자. 지폐의 관리 상태에 민감해져야 한다. 그 민감함이야말로 돈을 조심스럽게 아껴 쓰려는 마음의 표현이기 때문이다. 내가 실천하는 방법은 단순하다. 집에 오자마자 지갑에 지폐 칸을 비운다. 영수증도 다 꺼내 보관할 것은 다른 칸에 넣는다. 불필요한 것은 하루 단위로 스테이플러로 철의 다른 케이스에 넣는다. 참고로 나는 대략 한 달에 한 번씩 이 케이스를 확인하여 영수증을 대부분 버린다. 동전 칸도 비워서 자잘한 먼지 등을 깨끗이 청소한다. 가끔은 물티슈로 안쪽을 쓱쓱 닦고 외부도 천등으로 가볍게 닦는다. 한참 지나 청소했을 때 천에때가 묻어나오는 것을 보면 지갑이 상당히 더러워져 있음을 알 수 있다. 지갑을 깔끔하게 정리한 뒤 지폐를 깨끗이 펴서 다시 넣는다. 돈도 자기를 귀중하게 여기는 사람에게 더 가려고 하는 특징이 있다. 5번째, 카톡이나 문자에 1분 이내로 답변한다. 전철을 타든 카페에 가든 많은 사람이 스마트폰만 들여다보고 있다. 그리고 그들 중 대부분은 카카오톡이나 라인 같은 모바일 메신저에 푹 빠져 있다. 현재 세계 5억 명 이상이 라인을 사용한다. 짧은 한두 마디로 소통이 진행되는 속도감도 좋고 무엇보다 무료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렇게 매력적인 만큼 모바일 메신저 의존증에 빠진 사람도 급증하고 있다. 메시지가 오지 않았는지 신경이 쓰여서 늘 스마트폰만 들여다보는 사람이 많다. 심지어 자신이 보낸 메시지를 상대가 언제 읽는지 신경 쓰여서 못 견디겠다는 사람도 있다. 와 있는 메시지를 제때 확인하지 못할까봐 업무 중에도 힐끔힐끔 스마트폰만 쳐다보는 사람도 많다. 모바일 메신저는 통화나 문자처럼 소통 수단에 불과하다. 즉, 용무가 있을 때 쓰는 도구다. 만약 안녕, 이나 뭐해와 같이. 의미 없는 문자를 누군가에게 줄곧 보내고 있다면 의존증이 아닌지 의심해봐야 한다. 의존증에 잘 걸리는 사람에게는 다음과 같은 특징이 있다. 첫째, 한 가지 일에 집착하는 경향이 있다. 둘째, 남이 무언가 권하면 쉽게 거절하지 못한다. 셋째, 현실을 냉정하게 받아들이지 못한다. 세상 말할 것도 없이 이런 사람은 자기 생각을 좀처럼 관철하지 못한다. 그때그때 기분에 따라 의사결정을 하고 멋대로 행동한다. 돈을 쓸 때도 마찬가지여서 돈이 의미 없이 줄줄 흘러나간다. 얼핏 봐서는 아무 관련이 없을 듯하지만 모바일 메신저 의존증과 소비생활 사이에는 밀접한 관계가 있다. 책 곁에 두고 방송 이어갑니다. 6번째, 돈 이야기를 하는 게 천박하다고 생각한다. 돈 이야기를 하는 것을 품위 없고 천박하다고 여기는 경향이 있다.
특히 예술가나 문필가는 돈에 얽매이지 않고 좋은 작품을 만드는 것에만 집중하는 사람이어야 한다는 인식이 뿌리 깊다. 돈은 모든 사람의 당연한 관심사이자 어떤 의미에서는 최대의 관심사다. 돈 이야기를 입 밖에 내면 비난받기 쉬우니 하고 싶은 말이 있어도 꾹 참는 사람이 적지 않다. 왜 돈 이야기를 더럽고 천박하게 여길까? 이 질문에 자신 있게 대답할 수 있는 사람은 별로 없다. 나 역시 프리랜서로 원고 편집이나 집필을 하고 있지만 아직도 일 의뢰가 들어왔을 때 이번엔 원고료가 얼마인가요? 라고 묻기가 껄끄럽다. 하지만 원고료를 모르면 일을 할지 말지 결정할 수 없는 게 당연하다. 때로는 상대편이 보수를 먼저 제시하기도 한다. 그러나 그 조건에 불만이 있어도 선뜻 말하지 못한다. 그러면 태도가 불량하다는 낙인이 찍힐 것 같아서다. 그 때문인지 최근에는 연예인뿐만 아니라 작가나 화가, 평론가들도 매니저를 채용한다. 사무실에 소속되는 경우도 늘고 있다. 교섭 전문가를 내세우면 내 조건을 먼저 제시하기 쉽고 금액 조정도 원활하게 진행할 수 있다. 그러나 이제 이런 사고방식에서 벗어나야 한다. 돈 이야기는 결코 천박하지 않다. 오히려 보수야말로 자신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가장 명확히 보여주는 척도다. 돈 이야기는 당당히 해야 더 자연스럽다. 또한 적절한 보수가 따르기 때문에 일인 것이다. 그런데도 돈은 상관하지 않겠다는 식으로 일을 추진하다 보면 성과가 제대로 나오기 어렵다. 우리는 돈 이야기를 피하려는 습관이 평소 생활에도 배어 있다. 특히 아이에게는 더더욱 돈 이야기를 꺼내지 않으려 한다. 그러나 숨기면 숨길수록 관심은 높아지기 마련이다. 아이가 아무렇지 않게 비싼 게임 소프트웨어를 사달라고 조르다가도 학교에서 내일 행사가 있으니 5,000원을 준비해 오라는 것을 듣고 엄마 돈 있어요 라고 진지하게 걱정하는 모습에서 그런 경향을 엿볼 수 있다. 그러나 부모는 아이가 모처럼 돈에 관심을 보였는데도 어린애는 돈 걱정하는 거 아니야 라며 꾸짖는다. 이런 경험 때문에 남 앞에서 돈 이야기를 해서는 안 된다는 잠재적 심리가 싹 트는지도 모른다. 살아가려면 돈이 꼭 필요하다. 그러니 가정에서도 돈 이야기를 좀 더 해야 한다. 무엇을 어떻게 이야기할지는 아이의 연령이나 가정 상황에 따라 다르다. 한 예로 내 친구는 외동딸이 초등학교에 들어갔을 때부터 돈 이야기를 자주 했다고 한다. 저학년일 때는 매월 큰 동그라미 안에 아버지의 월급을 표시하고 그 안에 주택 대출과 자동차 할부금, 전기료와 가스 요금 등 필요한 경비를 색칠한 다음 남은 돈으로 가족 3명이 매일 밥을 먹거나 옷을 산다고 이야기해 주었다. 대략적인 가정 경제 시스템을 가르쳐 준 것이다. 그러자 겨우 초등학교 저학년인 아이도 아빠가 열심히 일하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가정 경제를 지탱하는 아버지를 존경하는 마음도 자연스럽게 싹텄다고 한다. 어린애는 돈 걱정하는 거 아니야 라고 말하는 심정은 잘 안다. 하지만 결국 성인이 되면 돈에 대한 관심과 지식이 필요하다. 오히려 가족이 평온하고 즐겁게 지내기 위해 돈이 필요하다는 것을 가르치고 돈을 다루는 올바른 태도를 길러주는 것이 중요하지 않을까. 곁에 두고의 짧은 생각. 여러분이 오해하지 않으셨으면 합니다. 부자가 무조건 행복을 보장하진 않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 확실한 건 많은 돈은 불행을 최소한으로 줄여줄 수 있다는 겁니다. 현실적으로 누구나 부자가 되는 건 어렵겠지만 각자 자기가 원하는 부자의 위치로 가는 건 누구에게나 열려 있다고 생각합니다. 부자가 되기 위한 첫걸음은 단순한 저축보다는 우리의 생각과 태도에서 시작합니다. 부자들은 가능성을 보고 기회를 잡을 줄 알며 인생을 적극적으로 살아갑니다. 통장에 얼마나 돈이 쌓였는지보다는 여러분의 몸과 마음에 얼마나 젊음이 쌓여 있는지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여기까지 시청한 분들이라면 누구보다도 인생을 열심히 살아가는 분들이라 확신합니다. 이번 영상으로 당장 부자가 되는 마법은 없겠지만
여러분의 풍요로운 노후 인생에 작은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책 부자들이 죽어도 지키는 사소한 습관을 읽고